네, 뭐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6 정도로 지금 약간 좀 안정된 모습이고 달러 환율은 1,460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행이 결국 또 환율을 오르게 만든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부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교수님 이제 오늘 한번 환율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우리가 2024년 그러니 작년 9월 말에 1,303원부터 그때 저점 찍고 쭉쭉쭉쭉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12월 27일 날 연말에는 1,486원도 봐오고 그리고 다시 한 두 달 만에 또 24원 왔다가 다시 60원대 오니까 조금 이제 다시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이 자체는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는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환율이 변화한 네. 요인은 뭐 몇 가지가 예, 있는데 예.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네. 그러니까 환율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자체의 효과인데 관세를 물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달러 수급이 안 좋아지거든요. 달러 예. 수급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달러의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원하고 엔 환율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970원대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좀 이런 관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의 근본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달러 쪽이라든지 엔화 쪽이라든지 양쪽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앵커님 지적하셨는데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세에 의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관세 자체가 실제로 이제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증시도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이 관세 자체가 외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진짜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같은 것들도 부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75%로 지금 됐는데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이죠.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이제 작년 12월에 그 한국은행에서 올해 통화 신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고서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피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소비 위축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이제 가계부채만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외환시장 상황만 어떻게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외국계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가면은 한 2.25%대까지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는 어떠한 뭐 전문 기관들도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사실 올해 원래는 뭐 경제 성장률 1.9%대, 8%대, 1점대 후반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1.5%로 확 낮췄거든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런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보이면서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결국은 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수 부진이 고령화 같은 상황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고착화 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금리를 좀 낮추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뭐 부동산 PF도 정리하는 이런 전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논조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산업의 문제, 내수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미국이 연방기금리 뭐 5.5에서 한 100bp 내려서 4.5까지 와 있고 우리는 이번에 그러면은 2월 금통위에서 내리는 바람에 2.75 거의 이거 뭐 우리가 175bp나 2%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낮은 형편인데
그 무렵에 결국 이제 주식도 빠지고 외국인도 팔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뛰긴 했습니다만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환율 상승에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상승 압력에는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 환율이란 것은 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높고 한국의 금리가 좀 낮은 것은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크게 만들고 원화에 대한 수요를 좀 작게 만드는 이런 경향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 역시 이제 좀 물가 안정돼가는 약간의 모습들을 보이고 고용 같은 지표들이 안 좋아질 것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보다는 금리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 관세가 결국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가 되면 미국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뭐 지금 기준금리 격차 중요하고 이것들 때문에 환율이 좀 오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결국 환율이란 것은 이제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미국도 이제 최근 경기 상황이 그러니까 2월 달 들으면서 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좀 전망들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리를 낮출 확률들 여지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뭐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금리 격차가 난다는 것은 환율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시스템이 온전하게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은행이 뭐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을 펼치다 보면 뭐 좋은 소리보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금통이 끝나고 나니까 전반적인 SNS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또 부동산 걱정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 다소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세운 한은의 명분 내수 부양인데요. 교수님 견해가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금리 격차가 됐건 뭐가 됐건 환율은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우리 같은 경우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내수 부양이라고는 정책 목표 달성에 좀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서로 상충되니까요.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그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9개월, 그러니까 한 3분기, 4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같은 것들도 많이 수입하는데 농산물 수입할 때 환율이 오르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구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것은 네. 이제 부채 자체가 늘어나 있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이게 고금리로 가면서 작년 자영업자 매출 같은 것들이 한 10% 이상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자영업자 매출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것들이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율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긴 한데 지금 지표 자체가 뭐 순이익이라든지 물가 어떻게 보면 매출, 자영업자 매출 같은 것들이 10%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빚이 많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이 산업 자체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결국 경중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내수 부진이 이런 외환시장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부채가 늘어난 것의 효과 그리고 금리가 높았던 것의 효과가 이제 작년부터는 너무 네. 눈에 띄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으스스한 썸네일들이 막 보입니다. 이러다 2,000원 더 가네 이러고 하는데 우리가 뭐 IMF 때 2,000원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고점은 금융위기 때 한 1,600원 근방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진짜 1,500원, 1,600원 넘어서 2,000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펀더멘탈한 이슈는 경제 성장률에 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금리를 높게 매길 수 있고 금리 높게 매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 격차가 나면서 환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금리 수준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면서 네.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열려 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실 한국은행 보고서들 보면은 뭐 204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갈 것이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하죠. 1964년생부터 1974년생의 은퇴가 매년 경제 성장률을 한 0.3%포인트 정도는 깎아먹을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구조적으로 좀 저성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또 고용이 위축되는 이런 채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좀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큰 국가긴 하지만 AI 전환에 의해서 수혜를 좀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2%가 잠재적인 성장률이 2%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1%대 마이너스대로 내려가고 미국은 2%대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는 이해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지나치게 빠르게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국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양상들이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게 산업 경쟁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미국은 AI 전환이라든지 인구 문제 이게 모든 면에서 좀 좋다 보니까 환율 좀 상향에 대해서는 많이 오픈해 놨다라는 것들이 뭐 전문가들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 스탠스 좀 여쭤볼게요. 사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경기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둔화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좀 금리 인하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물가 상승률 둔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온 P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둔화되는 양상인데 이러면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약간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뭐 PC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세 달 연속 오르다가 예. 이제 조금 줄어 0.1%포인트 떨어지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언제 물가를 죄송합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의 결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3월에는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의견들이 예.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C 물가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져야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감안을 하고,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야 이제 통화 정책, 흔히 말하는 금리 내리는데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측은 이제 6월 달쯤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벗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대감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희석돼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실업률 같은 지표 역시 아직 4%대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 지출로 측정한 미국의 물가 지수 역시 2.5%면 높긴 하거든요. 높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연준의 입장은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하다라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뭐 다른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안 좋아지고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사실 작년만 해도 올해 금리를 2번 내릴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 3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긴 네.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 조금 안정이 되고 경기가 나빠진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에 이어서 한번 교수님 일본은행 BOJ 스탠스도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BOJ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 계속하고 예. 있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서 이거 일본의 경제력 같은 것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의 임금 상승률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한 30년 만에 네. 굉장히 양으로 네. 나오기 시작한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유의한 그러니까 양의 관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올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BOJ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히 이제 일본 재무성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무성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일본 경제가 너무 좀 침체됐다기보다는 경제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뭐 어떤 엔화의 강세를 좀 보강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좀 보강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오픈돼 있다. 그리고 BOJ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다.
그만의 이제 재무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같은 시황쟁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주식 좀 빠지고 외환시장 살펴보니까 달러엔 환율이 내려오는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은 거기다가 다짜고짜 이제 뭐 확인도 안 하고 다들 엔 캐리 청산 위협 우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학계에서 보시기에 그 소위 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그 실체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8월 달에는 조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는 이제 아찔했죠. 아찔해. 실제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은 사실 일본에서 얼마나 금리를 싸게 빌릴 수 있으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 같은 것들이 좀 우려가 됐는데 다만 지금은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많은 포지션 이런 뭐 파생상 포지션이라는 이런 것도 좀 정리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를 좀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조금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일본의 저금리,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가 낮지 않으면 좀 형성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리스크가 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한번 뒤집었고 그때 이제 포지션 청산 같은 것도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NK 트레이드 말 자체가 좀 성립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예전보다는 뭐 리스크가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 뭐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GDP 나오 이렇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 시점에 미국 GDP를 예측하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애틀란타 연준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마이너스 GDP를 예측. 그러니까 어제 엄청나게 떨어뜨렸더라고요. 엄청 네. 그러니까 관세가 예. 실현되고 있고 관세 실현됨에 따라서 GDP 그 데이터들이 확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게 좀 물론 노이즈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기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근데 이제 채널이 좀 다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고 임금이 오르게 되고 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이 줄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채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이슈 더하기 관세 이슈가 붙으면서 예. 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이것이 물가 상승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 단독의 채널만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간단한 스태그플레이션식의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시키고 고용 축소시키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물가 오르는 압력은 있긴 하지만 지금 관세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속하는지는 조금 뭐 봐야 될 이슈기는 하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계속 이런 악순환 채널들이 계속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기 전까지는 이 문제 해결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관세 자체가 이슈다 보니까 조금은 뭐 기존하고 해법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